자, 무진기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소설은 제목에서 일단 알 수 있듯이 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온 이제 기행문 같은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핵심 정리 한번 같이 봅시다. 보면은 다 현대소설, 단편소설이고 귀향소설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안개로 대표되는 무진, 순수하고 몽환적인 공간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그거랑 대비되는 현실적으로 타락한 공간을 나타내는 서울, 무진과 서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무진이라고 하는 고향에 갔다가 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서울 현실적으로 타락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배금사상은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1960년대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랑 배금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설은 밑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조금 빠르면 중간중간에 화면을 일시정지 해놓고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을 교재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여러형 구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제목이 무진기행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무진으로 떠남, 그리고 그 추억의 공간인 무진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상과 현실, 이상의 공간인 무진, 그리고 현실의 공간인 서울,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허무주의적 의식. 자, 그러니까 무진에서의 그런 진정한 자아를 버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와 버리는 것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현대인의 자기 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이제 써있죠. 존재론적인 허무감을 상징하는데, 안개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뿌옇고 앞에 한치 앞 내다보기 어려운 거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현실과 꿈,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주인공 나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 무진 안개와 같은 이런 뿌연 이두저도 아닌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실과 단절, 그러니까 안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현실과 단절시키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이 아까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공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공간인 서울로 대표되는 현실과 단절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안개의 역할 잘 메모해뒀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안개를 적군들에 비유했죠. 자, 그래서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그러니까 산들이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귀신이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자, 그래서 지금 적군들 혹은 또 어때? 귀신이 뿜어놓은 입김, 이런 식으로 안개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분홍색으로 선생님이 음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안개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승의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힘으로서 그것을 도저히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자, 먼 곳에 있는 것 바로 현실이 되겠지. 그걸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단절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라고 무진의 안개를 얘기하면서 무진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무진을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 한 2줄 정도가 버스를 타고 버스가 덜컹거리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버스 안으로 공간이 바뀌었죠. 턱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이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가는 6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이끌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치? 이 바람도 역시 어떤 기능, 안개와 같은 자연물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겠지. 같이 보자.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그리고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이런 것들이 이상스레 어울리면서 녹아있었다 해서 바람 속에 녹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햇볕, 그치? 따뜻한 온기, 그러니까 아주 뜨겁진 않고 저온, 그 다음에 소금기, 이런 것들이 그 바람에 포함돼서 이제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에 저온 해풍에 섞여있는 어느 정도의 소금기, 정리했지?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에 어디 갔어? 있다면 진열장 안에는 어떤 약보다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 전무님이 될 것이다 했지. 이 제약회사 전무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제약회사 전무님.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자,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라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했어. 자, 무진에 오면 어떤 엉뚱한 공상들로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나를 이런 상상이라던가 현실에서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 그래서 지금 바람 그리고 자욱한 안개라고 하는 두 가지 자연물들이 어때?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자. 그래서 요 바람과 안개의 역할 다 메모되었죠? 자,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대. 자, 그러면서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통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오면 대회생 제약회사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라고 아내의 말을 회상하고 있는 거지. 며칠 전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도, 가기 싫은 심부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의 소리를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어떤 거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 반사였다. 그러니까 너무 무진에 오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 이상적인 모습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런 이상을 꿈꾸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게 오히려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때? 오히려 가기가 불편했던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내는
주주총회에서 다 일을 꾸며서 당신은 남편을 제약회사 전무님으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걸,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략을 꾸미거나 하는 이 사람은 어때?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그런 인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략된 부분 줄거리 보면은 무진에 와서 후배, 동창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인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지? 근데 이 여자는 어때? 과거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녀한테서 사랑을 느껴. 하지만 어때? 사랑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 놓고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하인숙을 사랑하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주었는데 그 전보에는 어떤 내용?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상경 바람. 영이 바로 아내인 거지. 아내의 전보가 왔어. 이렇게 아내의 전보를 받고 바로 어떻게?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게 되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했어. 그치? 자, 그러면서 결국 아내의 정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지었다. 모든 것, 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자, 지금 나는 여행자로서 무진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하인숙이라는 여자에 대한 어떤 사랑을 꿈꾸는 거잖아. 그런 이런 모든 일탈이 다 뭐야?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때문이라고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부정하고 싶은 거지.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내적 갈등 상황인 거지. 지금 무진에서의 사랑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는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라고 했잖아. 정말로 우리가 다투었다 라기보다는 나의 내적 갈등이지. 그치? 자, 그래서 전부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이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뭐 술집 여자의 자살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사람이 무진에 와서 겪은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해서 편지를 썼대. 이 편지는 누구한테? 하인숙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나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쓰는 거지.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이러면서 쭉 해서 편지를 썼지. 당신 하인숙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면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찢어버리게 되네. 그치? 그리고서는 어떻게? 덜컹거리는 버스 속이야. 그러니까 서울로 향하고 있지.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진읍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진정한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전보를 받고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렸지? 걔네 둘의 관계를 보자. 전보와 편지 둘 다 의사소통 수단이야. 그렇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내면이나 정감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수단이고 전보는 어떤 거? 실용성이 강조되는 수단이잖아. 자, 그러니까 나와 아내는 전보를 통해서 연결되지. 그러니까 나와 편지는 결국에 나와 하인숙을 연결해 줄 건데 결국엔 찢어버리고 아내가 보낸 전보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그가
현실을 따르게 된다는 거다 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봐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부끄러움은 뭐에 대한 거? 자기 자신이 이상과 순수를 버리고 현실적인 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소설은 1960년대 한 지식인의 자화상, 그 지식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그 당시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이제 여실히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떠남, 돌아옴, 떠남의 구조로 어떻게? 인생의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잘 그리고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은 출세한 인물이지만 젊은 날의 이런 번민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떨치지 못하고 고독한 존재잖아. 그래서 이런 나의 내면 풍경이 바로 안개로 상징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진으로 돌아가서 그 젊은 날의 순수함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걸 버리고 현실로 옴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 사람들의 1960년대 지식인 그 당시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나타내고자 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